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자격증 정보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기술학교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근무할 일반직 5급 교사를 모집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 이상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1월 31일 정오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채용형 인턴인 K-워터 일반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전공, 학점,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토익이 700점, 뉴탭스가 300점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2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일반직과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소지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일반직 신입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전공, 학점, 성별, 연령 제한이 없고요. 토익이 830점, 토플 IBT가 96점 이상일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1부에 이어서 안정형 쌤과 함께 할 텐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야기 저희가 1차 이야기까지 했나요? 이제 네네. 2차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네. 여기 좀 직접 취득을 하신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참 든든하네요. 네. 2부에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특히 2차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차는 어떤 과목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제가 낱낱이 가장 실질적인 팁을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운데 2차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2차다 보니까 1차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이도도 높고요. 네. 법적으로 외워야 될 과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질적인 과목은 4과목인데요.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나온 거는 3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업무를 하실 거니까 중개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할 시에 어떤 것들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등 거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실무인데 중개 실무 같은 경우에는 30% 내외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70% 내외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100점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많이 까먹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100점 맞아서 공법의 점수를 나눠준다는 전략으로 달달달달달 외우셔서 가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시법입니다. 공시에 관련된 법이랑 세법인데 공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들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공인중개사인데 등기부 등본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또 등기부 등본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1교시 때 보는 1차 시험에서 보는 민법과 좀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은 이 등기법도 좀 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이게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적도라고 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을 띄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토지의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나서 토지의 경계가 이만큼이니까 이건 몇 평이고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 지적법, 등기법과 지적법을 합쳐서 공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부동산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공시법이라고 하고요. 네. 이 부분을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법입니다. 세법은 사실 부동산을 뭐 취득하거나 이렇게 매각하시는 분들에 있어 제일 이슈가 세금입니다. 그럼요. 취득세 얼마 내냐, 보유하면 얼마 내냐, 또 양도할 때 얼마 내냐 등등.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세금이 있지만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한 40% 정도. 그래서 공시법 및 세법 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까 등기법과 공시법이 60%고요. 이 세법이 4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망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법입니다. 공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다룰 거고요. 건축물을 다룰 거고 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다룰 거고 뭐 다양한 농지를 다룰 거고 뭐 산림을 다룰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법이 바로 공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규제가 나와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이 30% 정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개념을 좀 크게 확장했을 때 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고요. 또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게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주택법, 그다음에 건축법,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지법 이런 법률 등에 관련된 시험이 한 40%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차를 들었을 때 참 만만치 않구나. 네. 1차 때 이 뭐였죠? 민법과 네. 학개론에서 학개론이었는데. 학개론이 더 어려울 것이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2차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제 그 후배들이나 같이 이제 땄던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던 건데 다 똑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법은 100점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예, 중개법은 내가 점수 잘 받아서 공법에다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개법은 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중개법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이것도 정답인 줄 알았고 이것도 정답인 줄 알았는데 글자 하나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글자 바꾸는 거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해야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그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 그다음에 지적법이 있는데 등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을 좀 잘하시면 등기부 등본에 관련된 법률은 좀 이해하실 거고요. 이건 어떤 내용을 보신다기보단 실제 등기부를 떼놓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등기부를 떼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재밌을 거예요. 근데 지적법은 사실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네. 이것도 거의 다 외우는 거라서 암기 과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법입니다. 공법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렵기도 한데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국계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도시개발,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 주택건축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쪽은 사실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법령 자체는 되게 많은데 이걸 내가 그럼 시간 내서 공부할 거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왜 합격률이 30%에 불과한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1차랑 2차 시험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를 치고 뭐 몇 달이라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고 2차를 한다면 동차 합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날 이런 같은 날에 봅니다, 상태라면 시험을. 정말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전략을 일단 굉장히 공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차 학개론이랑 그 민법을 하시면서 이제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를 좀 받고 민법을 하니까 재밌네. 그래서 2차 과목을 좀 딥하게 파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이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만 살짝 풀어본 거죠. 그 다음에 2차도 그럼 내가
혹시나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잘 찍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공부하시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붙냐면 공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6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매일매일 한 과목씩만 공부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날에 내가 학개론을 공부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개론을 만나잖아요. 까먹죠.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려. 네, 이게 나이가 네, 들면 들수록 다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서 예. 와 도대체 나는 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 당장에 따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까 우리 제가 서현 씨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합격만 하자. 그러면서 민법을 통해서 법적인 마인드 길러서 1차 합격 해놓은 다음에 2차 합격을 준비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동차는 어지간한 분들은 네. 진짜 뭐 전공자라든지 맞습니다. 뭐 관련 분야 종사자라든지 뭐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어렵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아까 네. 저도 한번 일부에서 여쭤보긴 했지만 뭐 취준생들이나 또 직장인들 네. 이런 분들이 좀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좀 소요될까요? 뭐 빠르신 분은 뭐 1년 안에 아니면 올해부터 준비한다면 뭐 빠른 분은 뭐 10개월도 안 되겠죠. 9개월 만에 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전공. 어떤 과가 전공이 있냐면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 친구들이 뭐를 잘하냐면 좀 캐시플로우라든지 뭐 NPV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학개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금융인데 네. 부동산 금융을 잘 맞으면 학개론 점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 친구들이 좀 잘합니다. 예. 그다음에 다 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학과 친구들도 조금 유리해요. 그래서 이 두 학과 친구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한번 올해 좀 따봐도 되겠다 이렇게 도전해 주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미리 공부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우치고 방법론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만 건드려주면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전혀 무지해요. 뭐 죄송합니다. 무지하다라고 제가 표현드려서 아닙니다. 전 백지예요. 우리 서현 씨 같은 분은 제 생각에는 짧게는 2년. 2년. 왜냐면은 1차 1년 동안 하셔야 그렇죠. 될 거고. 하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1년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2, 3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이 됐건 아니면 직장인이 됐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저는 한 2, 3년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자 유형이 있었어요. 표로 이제 나올 텐데 일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6,866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볼게요. 40.66%였고요. 1차 시험 면제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분들이겠죠. 네. 이분들이 59.3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일반 응시자는 동차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차 합격이 당연히 2차만 보신 분들보다 낮겠죠. 그만큼 동차 합격이 어렵고요. 1차 합격만 하신 분들이 2차에 온전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좀 퍼센티지를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2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간을 사실 좀 최소화하고 가장 좀 시간을 아껴서 빨리 좀 합격을 하려면 네. 이 공부법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뭐 요즘은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렇죠. 학원도 다니시고 네. 또 온라인 수강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쌤이 추천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온라인 강의를 제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독학은 제일 좋은 장점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동하거나 뭐 하는 시간도 없고. 그렇죠. 네. 또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무료 동영상도 많아서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요. 돈이 하나도 안 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과나 법학과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거 못하러 돈 들이냐?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자격증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라서 빨리 원리를 깨우치시는 게 난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돈을 들여서 빨리 원리 깨우치고 그 시간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독학은 돈은 안 들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한다는 그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 수강이 사실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 네. 단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이동하는 많이 시간도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점이 좋냐면 모든 직업과 뭐 직무가 그렇겠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활발하게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마 거의 막내 취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여움을 독차지하실 거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 알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즉 우리 동기라고 해서 그런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될 거고요. 또 나 혼자 공부하기 되게 싫을 때 학원에 딱 나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자극받을 수 있는? 네, 네.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20대 때 땄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분이 40대 때 명예퇴직을 당하셨던 분인데 정영아, 너 머릿속에 생각 되게 많지. 고민도 많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20대니까 20개라고 한다면 40대인 나는 40가지의 걱정과 고민이 있단다. 그런 모습 보니까 아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온라인을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효율성이죠. 비용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오프라인 대비 조금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감기가 돼요. 그쵸. 예. 그래서 2배속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2배에서 1.5배,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강의를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엔 2배속으로 들어도 제가 다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상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으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중간중간 나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방법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보도 참 정보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혼자 있기보다는 어느 네. 정도의 좀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만 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네, 희망은 네.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요즘 청년들 스펙을 위해서도 네.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좀 이 자격증을 활용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창업입니다.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개업을 하기 때문에 개업은 사실 소규모 자본, 그다음에 사무실, 일정 맞아요. 규모의 사무실만 네. 있으면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개사분들의 수입이 예.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는 그럼요. 그런 그 좀 네트워크가 또 그렇죠. 있고 그런 데 요즘은 또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거래하는 게 맞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예.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창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업이죠. 취업이 목적인데 중개사업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중개법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의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 일반 기업에도 다 이런 부동산을 관할하는 팀이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뭐 총무팀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제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취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컨설팅입니다. 오. 근데 이 컨설팅은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분야예요. 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소위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인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먹고 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네. 사례도 있어서 컨설팅은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 땅을 살 건데 이 땅에다 뭘 지으면 돼? 라고 얘기했을 네. 때는 아까 얘기드린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령을 이해하시면서 이 건물에는 몇 평에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은 건축비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학교론에서 배웠던 금융 같은 것을 지식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뭐 임대료는 얼마 받으시면 최소 몇 년 내에 소위 투자비는 건지실 수 있습니다. 등의 이런 컨설팅 업무도 하는데 사실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개소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다음에 컨설팅 쪽으로 가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크게 말을 하자면 창업 또 취업 컨설팅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좀 취업이 보인다 시청하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주로 좀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유망 취업처도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제가 좀 몇 군데 뽑아왔는데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유통 관련 회사라고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건설회사에서도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개발과 건설회사.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분야 이렇게 5가지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유통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제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뭐냐면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전문점,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소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런 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점포를 개발하는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커피숍이 있긴 한데 그 커피숍이 우리 회사 앞에도 있지만 어느 점에도 있고 어느 점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소위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그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이론들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기다가 매장을 내면 됩니다. 유동인구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쪽이 이쪽입니다. 점포 개발 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우대사항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부동산 개발 건설회사인데 네. 뭐 이 분야는 그래도 관련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연합뉴스 건물인데 이 빌딩을 지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를 얼마를 투입해야 되냐? 우리 연합뉴스만 쓸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 다른 외부의 임차인들도 드릴 거면 그 사람들한테는 1년 동안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얼마를 투입해서 우리가 얼마씩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신다는 관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국토교통부 공무원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때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가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안타깝게 네.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은 없다. 네. 네. 가산점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건 국토교통부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면 훨씬 더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덧대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거든요. 이게 예전엔 토지공사였고 하나는 주택공사였어요. 네. 땅을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아파트를 짓는 그 주택공사였는데 이곳에 공인중개사 갖고 계신 분들은 우대사항을 받을 거고요. 또 아까 제가 지적법을 말씀드렸죠. 옛날엔 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LX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해서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산점이라든지 우대사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융권도 주요 취업처로 말씀하셨는데 네. 금융권에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어떻게 활용될까요? 크게 이제 은행과 증권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많이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럼요. 네,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아유, 나오죠. 좀 머리 아픕니다. 예. LTI, DTI. 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소위 담보를 잡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괜찮죠. 또 PF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여기다 연합뉴스 건물을 지으려고 해. 그럼 다 온전히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론이라고 하는 걸 발생시킬 텐데 그럼 은행에서 이 건물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몇 %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양한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들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들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분야를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네.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어떤 사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옥에 대한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어떤 뭐 안전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걸 통칭해서 자산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원룸이라든지 뭐 어떤 큰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도 관리해주는 자산 관리 회사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고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슷한 게 될까요? 내가 명품백을 샀어요. 내 명품백을 잘 관리하면 소위 태클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나중에 매각할 때 그 가치를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즘에 관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관리 쪽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좀 우대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유망 취업처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혹시 내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네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 관제 업무다. 그래서 총무 업무가 사실 자산 관리를 하는데 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네. 뭐 공장이 됐건 아니면 사무실이 됐건 아니면 어떤 영업 지점이 됐건 다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아니면 관리해야 되겠죠. 이러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에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가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영지원에 총무 쪽으로 지원하시는 부분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공인중개사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소만 떠올렸는데 네. 이렇게 정말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걸 저 오늘 새삼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자, 이렇게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좀 그 창업에 그렇죠. 뜻을 둔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잖아요. 네.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장이니까 업무 시간이 좀 자유롭죠. 그리고 또 어떤 재미가 있냐면 부동산 용어에 임장활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전국에 각지에 있는 아니 뭐 해외까지라고 한다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까지 보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되게 화랑이에요. 그리고 2월 달을 우리가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고수익 창출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업 비용도 아주 사소한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투입되고요. 전 중개를 좀 잘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만으로도 그 수익만으로도 임대료를 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불안기에는 좀 힘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되게 많이 시장에 나와요. 경쟁도 되게 치열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한다면 무슨 방이라고 해서 직방 다방. 네. 이런 쏴주시죠. 애플리케이션들이 네. 많이 나와서 요즘 젊은 분들은 실제 이제 그 중개 복비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는 걸 좀 많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직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좀 개발돼서 중개사를 찾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이 한 40만 명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을 따셔서 만약에 창업하신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향후 시장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바로 그런 중개업소를 개업할 수 있는 걸까요? 되게 좀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중개업 거기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0대 있었으니까 합격자. 합격하시겠는데요. 미성년자는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소 못 냅니다. 만 20세가 넘어야 돼요. 네. 이처럼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바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개업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등록적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한 28시간에서 32시간 받거든요. 이걸 받으신 분들만 소위 부동산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좀 합격해둔 10대들 아직 쓸 수 없습니다. 네. 예, 어른이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돼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험 일정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올해 시험 일정은 10월 달에 항상 본다고 볼 수 있어요. 10월 마지막 네. 주 토요일 날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10월 26일이네요. 그래서 1차 합격자가 11월 27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원서 접수가 1, 2차 동시 접수하고 시행일과 발표일 모두 다 같은 날에 좀 발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는 항상 10월 말에 본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 방송을 보셔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이는 첫 출연이신데 좀 1시간을 꽉 채워주셨어요. 네. 알찬 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해주신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